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등 8명의 장처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 내정자는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코로나 이후 심화되고 있는 금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6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90%가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같은 상품으로 적극적인 운용에 나선 경우와는 수익률 차이가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간편식과 배달 음식이 집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바구니 물가 급등과 맞물려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밀키트발 식탁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만 2조 5천억 원이 넘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개장 후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할 경우 단숨에 시총 8위 현대차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 협상대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들로 금융 라인을 채우면서 임기 말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금융팀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감원장으로 짜여졌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 관료입니다.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2016년부터 맡아왔습니다.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왔다는 평가입니다. 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 역시 관료 출신입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옛 재무부 국제금융국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기재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금융, 경제정책 전문 관료입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금감원장은 이번 정부 첫 관료 출신입니다. 정권 말 금융 라인에 정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료들을 배치하면서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행정고시 동기인 두 인사가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금융 현안 해결에 한층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그간 이들 인사의 행보를 볼 때 치솟는 가계부채와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서울대 졸업, 행시 28기로 공직에 입문, 금융위원회 요직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의 공통점입니다. 비슷한 이력의 행시 동기가 금융수장에 동시에 기용되면서 금융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당장 이른바 영끌과 빚으로 부풀려진 부동산 거품,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판해 소통과 협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금융위에서 손발을 맞춰보기도 한 이들이 금융당국의 투톱이 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해묵은 갈등 관계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해 코로나19 원금 상환 이자 유예, 가상자산 제도화 등 업계 이슈도 산적한 만큼 업계에서 거는 기대도 큽니다. 금융위의 사무처장까지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금통위원을 하시면서 다른 많은 시야가 넓어지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실 만한 분이 가셨다라고 듣고, 그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워낙 소개가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금융팀의 정책은 금융 불균형 문제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 내정자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처리를 담당한 경력도 갖고 있어 대출 규제 강화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지명 소감에서도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 금융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며 긴축론자의 면모를 드러낸 만큼 8월 금리 인상론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내일 상장하는데 따상에 성공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모가 39,000원이 고평가된 거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배 기자, 이 네. 카카오뱅크가 과대평가됐느냐 논란의 지점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과대평가 논란의 중심에는 사실 카카오뱅크 스스로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공시한 투자 설명서에 나온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에 좀 문제가 있어서인데요. 그러니까 PBR은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보통 기업의 이제 성장 가치를 따질 때 쓰는 어떤 지표죠. 예. 투자 설명서에서 카카오뱅크는 이 자신들과 비교할 만한 회사로 총 4개 회사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들 회사의 PBR 평균값이 7.3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주가도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4대 금융지주의 이 평균 PBR이 0.4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 또 이 실제 카카오뱅크 공모가인 39,000원을 기준으로 하면요. PBR이 3.7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를 너무 높게 측정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가격 심사를 받을 때 제시했던 이 가격 기준이 비교 기업들하고 봤을 때 과연 적정하냐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기업들 앞서 얘기했던 비교 기업들 이 기업들은 PBR이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이 4개 기업들은 모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혁신금융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중 3곳이 은행이 아니라 어떤 여신 중개나 금융기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런 곳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래서 이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다. 즉 PBR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나마 이제 이 중에 은행인 러시아의 TCS가 기업 금융 비중도 낮고 또 오프라인 점포 수도 적어서 이 PBR이 이례적으로 8배 정도로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어떤 혁신금융 형태의 기업들과 함께 이례적으로 PBR이 높은 은행을 같이 끼워 넣어서 이 PBR 올리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 비교 기업들에 대해서 플랫폼이다. 우리도 플랫폼이고 그들도 플랫폼이다. 이런 공통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윤호영 카카오뱅크의 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인터넷 은행이라는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내 상장에 계시는 다른 은행 대비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산업을 좀 쓰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앞서 저런 기업들이 이제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을 좀 놓고 보면은 뭐 그 높은 이유가 은행보다 좀 자산이 적어서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PBR은 보통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네. 자본이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좀 낮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때 높게 네. 평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은 인터넷 금융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자산도 굉장히 적고, 네. 그러니까 점포도 굉장히 좀 적고, 기업 금융처럼 이제 규모가 큰 그런 자산들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PBR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런 PBR이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카카오뱅크를 만약에 은행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은행들에 비해서 PBR이 너무 높은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은행들하고 좀 더 비슷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융업계에서 꼽는 카카오뱅크의 제1의 문제는 이 금융 실무에 있어서 현장 업무가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네. 점들이 문제로 좀 짚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점포가 없다 보니 이것이 어떤 무게가 가볍다라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단점으로 혹은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심사나 혹은 전세대출 심사 이후에 지급이 늦어지는가 하면 또 대출 신청도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 저희 취재 현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예. 관련 내용 김보미 기자의 리포트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에 전월세 대출을 신청한 A씨는 상담사들로부터 매번 다르게 안내를 받은 탓에 대출 추가 서류 제출이 늦어졌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준공 피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상담사분은 새로 이사갈 아파트가 신축이니까 거기 준공 피처를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몇 차례 안내 혼선은 결국 대출 심사 지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써서 내라고 했다가 또 다른 상담원이 전화 와서는 틀렸다고 다시 써서 내라 하더라고요. 대출 신청한 게 7월 16일인데 아직까지도 서류가 진행 중이에요. 담당자가 실수로 대출권을 부결시켰다며 다시 신청해달라고 안내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신청을 새벽 6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점도 불편 요소로 지적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며 큰 글씨로 홍보하면서도 정작 대출 신청 가능 시간은 하단에 매우 작은 글씨로 안내하고 있다 보니 번번이 허탕을 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대출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현재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대출을 고려하거나 신청 서류를 넣은 사람들은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서는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 서류 확인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초보도 가능, 콜센터 경력자 우대라는 조건들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청 서류 확인과 미비 서류 보완 안내 작업은 외부 협력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채용 공고는 협력사가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서류 1차 확인을 외부에 맡기고 있는 건데 5대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전담 조직을 따로 두고 대출 서류 접수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내부 정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라고 해서 실수가 아예 없을 순 없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 차원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는 고객 편의성을 무기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자칫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카카오뱅크 측은 이 대출 심사 인력을 늘리고 또 전세대출 자금을 늘리고 있다면서 지연 해소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잡는 장면은 많이 포착이 됩니다. 이 SNS나 아니면은 온라인 채팅방에서도 아직까지 오늘 신청을 하려 했는데 이미 종료가 됐다 이런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따라서 카카오뱅크가 광고를 했었던 3일 내 전세대출 심사 가능하다 이러한 문구는 허위 광고였던 셈입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점포가 없다라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오프라인 점포가 없다는 점은 사업 확장에도 어떤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 대출 업무나 기업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만남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점들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게다가 인터넷 전문 은행도 결국엔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 틀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과는 다른 어떤 획기적인 비은행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런 키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죠. 예.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멘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했냐는 울산 밖에서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점점 좀 더 커지면 우리 차량이 또 가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정책도 틀리지 기업은 못하잖아요. 관계가 있을 거고. 해외에서는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금융당국의 규제가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많이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장이 하루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상장 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아직은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 공시에 따르면 기간 배정 물량은 3,6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일정 기간 의무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비율이 60% 정도가 되고 유통이 가능한 주식이 40% 정도가 되는데 기존의 이 전에 상반기죠. SKIET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이 각각 35%, 15%였습니다. 이들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에 수익 실현에 나선다면 대규모로 어떤 물량이 쏟아질 어떤 위험도 있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상장 후 주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따상을 하게 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39,000원이죠.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 2배인 78,000원까지 형성이 되고 또 상한가를 찍는 따상에 성공을 하면 주가가 101,400원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48조 원까지 불어나는데 기존 금융주들, 뭐 KB 같은 대장주들도 23조 원 정도거든요. 이 시총 현재 8위인 현대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어떤 뭐 당연히 플랫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아주 많기 때문에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아파트값 20억 원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서 흔한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급격히 올라버린 수도권 집값에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싸 보이는 현상까지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 있는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18억 원에 팔렸습니다. 7개월 만에 3억 원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판교에서는 지난달 처음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가가 2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고 인천 아파트 값은 상반기에만 14%나 올랐습니다.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서울 주요 지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다시 서울로 시선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수도권 아파트 값에 오히려 서울이 싸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까지 뭐 마포 18억, 19억 하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 뭐 판교가 20억하고 뭐 시흥 20억, 뭐 동탄 20억 하니까 마포 18억, 19억이 싸 보이는 거예요. 땅값만 따져봤을 때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들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5천에서 1억 사이로 좀 오르겠죠. 지금도 25평 같은 경우는 가격이 15억 5천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래전에는 계속 오고 있어요. 네, 급매물 위주로 매수하려고. 실제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월 중순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축, 새 아파트 중심으로도 거래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한 20 내지 30억 구간에 있는 서울의 고가군들도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나 투자 가치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만든 서울 지역의 전세값 불안은 추석 이후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오히려 집을 사야겠다라는 자극제로 통하다 보니까 청약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가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고점을 잡으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깨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올 하반기에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4%나 줄어든 상황. 기준금리가 소폭 오르더라도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음식을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낫다. 요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간편식들의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간편식을 찾는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대형 식품업체와 스타트업까지 관련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나섰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집에서 직접 해먹는 음식, 이른바 집밥을 선호하던 식탁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배달음식 시장은 약 20조 원, 간편식 시장은 5조 원 안팎으로 불과 3년 새에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간편식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1인당 소득 수준 3만 달러,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내 식음료 소비량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간편식 시장만큼은 급성장하는 이유입니다. 간편식이 맛과 가성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자 해먹는 것보다 차라리 간편식을 사서 먹는 게 더 낫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많이 먹게 되는 삼계탕을 비교해보면 생닭과 마늘, 찹쌀 등을 사서 직접 끓여 먹으면 2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듭니다. 반면 간편식은 8,000원 내외로 직접 해먹는 것보다 비용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밀푀유납에도 식재료를 별도 구매하면 최소 2만 원이지만 밀키트로 구입하면 14,000원으로 30%가량 저렴합니다.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는 물론 호텔, 맛집 등 외식업체, 스타트업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메뉴 또한 차별화된 것도 식탁혁명을 가속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국물 요리를 넘어 전 세계의 대표 음식과 유명한 식당의 메뉴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량의 식재료를 손질을 다 끝낸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이라거나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더 싸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점들이 있어서 다만 그 패키지에 관련된 쓰레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밀키트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의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올해 5조 6천억 원에서 2023년 8조 2천억 원으로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페이스북 6년간 제3자에게 330만 명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이루다 인공지능 개발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채팅 상담 서비스 서버 침입으로 8만 건 개인정보 유출. 최근 6년간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7,300만 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를 막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보 주체인 개인과 기업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해 오늘이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위원회에선 어떤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문성필 정치경제부 기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돌입니다. 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통씩 스팸 문자가 옵니다. 이름도 알고 번호도 알고 도대체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 보통 어디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스팸 문자나 그로 인한 2차 피싱 피해 등을 호소하시는 국민분들 많으신데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마케팅 활용 동의 개인 정보를 하셨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해킹 등으로 인한 네. 정보 유출, 그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게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네. 지난 저희가 신고받은 것만 해도 2015년부터 해서 한 7,300만 건 정도가 유출됐다고 신고를 받았으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작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해킹이 됐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어디에 정보를 제공을 했는지 또 불필요한 곳에 제공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회원 탈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점을 또 보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1년 365일 이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정보의 이제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탐지, 삭제를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매년 약 한 12만 건 정도를 저희가 탐지를 해서 삭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2만 건이나 네. 되는군요. 예. 그렇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IT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분쟁 조정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지난달에 저희가 그 페이스북 집단 분쟁 조정에 관련돼서는 이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조정 절차 개시됐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자료 검토, 조정안 작성 등 이제 재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돼서 조정이 되면 피해 구제를 아마 받으실 네.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법에는 당사자가 특히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분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쟁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지금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도 취재하다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좀 어떤 부분이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분쟁을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피신청인 네. 예를 들면 대부분 기업인데 기업들이 이제 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지금 법으로서는 사실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사실 분쟁조정이라는 게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은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가기 힘드시거든요. 이런 분쟁 조정이 좀 더 활성화되면 국민들 피해 구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서 사례도 그렇고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도 보완이 필요한 점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EU나 이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네. 개인정보 이동권 또는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요즘은 이제 국외로 많이 이전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을 예. 하시는데 이에 대한 이전 메커니즘 등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체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법안에 좀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앞서 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계랑 시민단체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를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한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산업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쟁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과징금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소 이제 쟁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징금이 저희가 이제 관련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저희 법에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3%로 이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지금 청취를 한 결과 저희 법을 일부 좀 수정을 해서 소위
그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그 어떤 비례성, 예를 들면 위반 행위가 심하냐 아니면 경하냐에 따른 비례성을 보도록 하고 또 규제의 효과성을 보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첨부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설사 유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안전 조치를 기업이 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는 등 제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1년을 보내셨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잘했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남아 있을 텐데 네. 맞죠? 예.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 있으십니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께서 아까 첫 질문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스팸 문자 좀 덜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피싱 피해 없도록 저희가 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이 되겠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좀 제 포부라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한 이상 저희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제대로 된 세계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체제, 그리고 조직을 갖게 되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민께 저달 봉사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저희가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목표대로 이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길 바라겠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퇴직연금. 그런데도 여전히 이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수익률은 얼마나 나는지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무심하게 방치하느냐 그에 따른 수익률 격차는 몇 배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쌓아놓은 돈은 모두 255조 원. 3년 전과 비교해 1.5배 넘게 불어난 건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알고 투자하고 있을까요? 그게 사실 제가 잘 모르고 그게 저는 해주셔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입장이라 잘 모릅니다. 퇴직연금이요? 잘 모르겠는데. DB형인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몰라요. DB형인지 DC형인지 이런 거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따로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은퇴 후 미래 설계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자신의 상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를 정도로 마냥 무관심한 가입자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가입자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투자를 하다 손실을 내더라도 큰 수익을 거두더라도 미리 계산된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지만 DC형은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만큼이나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 9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그냥 방치해둔 상황. 그 결과 지난해 퇴직연금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2.5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증시는 역대급 호황이었지만 적립금의 약 90%가 쏠려있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1.68%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펀드 등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0.67%를 기록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한 끗 차이가 은퇴 후 미래를 크게 갈라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격차의 복리 효과가 더해지면 은퇴 이후 소득 격차는 몇 배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빨리 그 퇴직연금을 잠을 깨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0년 가입했을 때 2배 차이가 나거든요. 1%로 운용하는 거와 4%로 운용하는 거. 20년, 30년 장기로 하게 되면 적립 투자의 그 힘에 의해서 4% 수익률 내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미국은 퇴직연금 100만 장자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펀드 투자하는 거죠. 연봉 6천만 원의 근로자가 연 500만 원씩 30년간 퇴직연금에 불입했을 때 수익률이 1%라면 수령액은 1억 8천만 원 수준이지만 연 4%로 운영된다면 수령액은 약 3억 5천만 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선 연금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이 들어있는 연금 100만 장자가 26만 명이 넘습니다. 원금 보장에만 안주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한 퇴직연금이 결국 은퇴 후 새로운 빈부격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확진자 수 말고 치명률입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연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다수 전문가 위원들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인데도 여전히 확진자가 정체 양상만 보일 뿐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단계의 핵심은 역시 저녁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 부담이 상당한 것 같은데 추가 연장이라면 고통이 더 커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은 4단계 연장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다면서 이 대규모 차량 시위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단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요즘 거리두기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에 기반한 거리두기 방식을 치명률 기반으로 전환하자는 건데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보면 거리두기 조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따라서 치명률을 기반으로 방역 수칙을 전환하고 또 업종별로도 확진자 수 발생 비율을 분석해서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역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업종별로 온도차가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들은 좀 크게 줄고 반면 카페나 펜션 같은 업종들은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100가지 업종의 사업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주로 저녁 시간 영업에 비중을 두는 간이주점이나 호프, 노래방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통신 판매업과 펜션, 공부방과 카페 같은 업종은 상승을 하는 등 줄을 이뤘습니다. 네, 헬스장을 10시로 제한해서 오히려 손님이 몰린다든지 호프집은 주로 2차로 오는 곳인데 업종별 피크 시간을 고려해달라라든지 하는 목소리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확진자가 아니라 치명률로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은 이번에는 반영되기 어려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장은 이런 대응 체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지난달 말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에서도 응답자 84%가 4단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빨리 확진자를 줄여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입장과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 건지 아직은 좀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반도체 주권 전쟁 확산입니다. 네. 영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엔비디아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국 당국은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국가안보에 위협적이라며 계약에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M&A를 불허한 건 아니지만 당국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 주권을 잃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영국 정부는 암의 지적재산권이 엔비디아에 개방이 되면 이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영국 제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기업들은 지금 반도체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데 전 세계 반도체 주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모두 최근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업계 경쟁 구도보다는 반도체 수급과 업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이 부분은 문영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8만 원대를 회복한 삼성전자와 12만 원 선 안팎을 탈환한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1분기 고점을 찍은 뒤 2분기 부진한 성적표로 일관했지만 최근 반등에 성공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 재고 우려감이 해소됐고 업황 개선 기대감에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4분기나 그 이후에 그런 우려 요인이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선반영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 2분기하고 3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반영 어느 정도 되고 나서 2분기, 3분기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디램 가격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도 견조하다며 상승 사이클은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주가 전망에 대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은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멘텀은 금세 식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려면 또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돼. 또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시화되면 될 것 같아요. 증권업계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 변덕에 주가가 쉽게 흔들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아닌 비메모리 등 반도체 장비 중소형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사이클 투자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도 장비주들 위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장비들 중에서도 이제 빅메모리 쪽과 그다음에 DDR5, 그다음에 낸드 투자 쪽 이렇게 세 가지 쪽을 상반기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부진했던 관련 중소형 업종이 남은 하반기에 환한 미소를 지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세계 반도체 주권 전쟁에서도 한국이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짚어보죠. 네, 마지막은 군 자녀 돕는 LG U+입니다. 네. 통신사 LG U+가 군인 자녀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직업 군인을 부모로 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에게 교육 콘텐츠인 U+ 초등나라와 전용 스마트패드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콘텐츠 비용은 물론 통신 요금까지 2년간 LG U+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을 통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보통 군인 가정들은 이 격오지에 많이 있잖아요. 보탬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 가정은 특성상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잦은 전출입으로 자녀들도 전학이 잦습니다. 이 때문에 학업 단절과 성적 부진을 우려하는 군 가정이 많은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만 모든 군 자녀는 아니고 국방부가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 자녀 5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1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군 자녀들을 돕는 마음이 참 훈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공헌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왜 하필 군 자녀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LG U+ 차원에서는 국방부와의 스킨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LG U+를 비롯한 통신 3사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차세대 군 통신망 구축 사업 수주를 두고 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군 통신망 첨단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첫 국방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 기간만 10년이 넘고 이 장비 구축과 시공 비용에 더해 별도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 평가를 거쳐서 중순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유 있는 지원 활동일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 벽지에서 희생하는 군 가족들을 돕는 마음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집 앞에 물건이 배송되는 이른바 퀵커머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물류 예측의 정확도가 한결 높아진 덕분인데 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T 인사이드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건물. 물건을 든 배송기사들이 쉼없이 들어오고 빠져나갑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업무용 건물이지만 이곳은 퀵커머스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빠른 배송이 이루어지는 물류를 퀵커머스라 합니다. 빠르고 편하게 물건을 받아보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물류 서비스인데요. 이 퀵커머스가 일반 물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자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센터로 주문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주문서를 토대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기다리면 배송을 담당할 기사가 배정돼 이를 수령해 갑니다. 주문부터 배달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절차지만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인지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해 재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율을 낮추면서 보다 신속한 배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거나 또는 공휴일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올림픽 기간 같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과거 주문 패턴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제 고객들이 어떤 주문 패턴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미리 많은 양들을 준비해 놓는다거나 혹은 이제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적은 양을 준비해 놓는다거나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퀵커머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기술을 통해 소비자 심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푸드 딜리버리와 다릅니다. 기존 유통 채널의 신선식품 폐기율이 2~3% 정도였다면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이를 1%대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퀵커머스는 물류 생태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량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서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접해본 세대들이 주된 고객층으로 넘어오면서 그 배달 경험을 일반 유통 상품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퀵커머스는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의 한계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유통공룡들의 마지막 남은 격전지로 꼽힙니다. 배달의 민족이 비마트로 퀵커머스 시장에 포문을 연 데 이어 쿠팡과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물류 인프라를 뒷받침해주던 메쉬코리아는 아예 퀵커머스와 새벽 배송 전문 이커머스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고객이 불편해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없게 되면 소비자가 먼저 떠나고요. 이 변곡점 상에서 저희가 살아남는 길은 데이터 중심적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온라인 생태계에 맞게끔 전략을 갖고 이것들을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 나가면 사실 모두가 조화롭게 온라인으로 변모하는 DT의 이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5조 원에 불과했던 퀵커머스 시장이 올해 20조 원 규모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롭게 커가는 시장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면서 국민 피로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방역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안전 그리고 자영업자의 생계를 모두 고민해야 하는 방역 당국의 시름이 깊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더없이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한국경제TV는 뉴스 채널에서 이어지는 뉴스플러스 외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